30년 며느리. 새벽 4시 30분 1951. 시어머니 병수발 6년 두 아들 대학 등록금 2억 8천만 원. 명절 음식 준비 120번 제사 90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들어본 적 없었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장남 김준호에게 30억, 차남 김준석에게 20억.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박미숙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므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수군거리는 소리. 귓가가 멍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제 손을 잡았을 때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너무 늦었다고. 진실을 알았더라면 달라졌을 거라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차가운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죠. 무슨 진실일까요? 만약 30년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만약 제가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박미숙 59살입니다. 지금은 서울 강북의 작은 한복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지만 제 이름으로 된 가게가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려 마시고 손님을 맞고 바느질을 하죠. 평범하지만 제 것인 하루예요. 하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목소리도 선택권도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죠. 30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요. 남편 김태수는 저보다 3살 많은 62살로 중견기업 이사였어요. 키가 178cm,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저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죠. 시어머니 앞에서 그는 아들일 뿐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명자는 83세 나이에도 집안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분이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존재감은 컸어요. 목소리 한 번 높인 적 없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저는 30년 동안 그 눈빛 아래서 숨죽이며 살았어요. 큰아들 김준호는 38 변호사였어요. 아버지를 닮아 말이 없었지만 냉정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 목소리에 온기는 없었어요. 작은 아들 김준석은 35 회계사였죠. 형보다는 부드러웠지만 저를 엄마라기보다는 집안일 하는 사람 정도로 여겼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함 없는 중산층 며느리였습니다. 120평 아파트, 수입차 2대, 명품 가방.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제 것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제 것인 날이 없었습니다. 생일도 명절도 심지어 아이들 졸업식도 제 기쁨이 아니었어요. 모두 시댁의 행사였죠. 결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1993년 10월 15일.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였어요.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낭비라고 하셨죠. 그 돈이면 살림 장만하라고요. 밤 10시쯤이었을 거예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신혼부부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오셨죠. 검은색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고요. 너 학력이 어떻게 돼? 차갑게 물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긴장한 게 느껴졌죠. 전문대 졸업입니다. 대답하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코웃음이었어요. 우리 집안의 전문대가 며느리라니. 목소리에 얼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낮고 천천히 내뱉는 말투였죠. 어머니 그건.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해. 한마디에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도 태수가 내가 좋다니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후워봤습니다. 앞으로 잘해.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 문을 닫고 나가셨어요. 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이불을 덮고 누웠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서요. 그날 밤 깨달았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 계셨어요.
일찍 일어나는구나. 말씀하셨죠. 앞으로 매일 5시에 일어나. 며느리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야. 예, 어머니.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3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석 달 후였습니다. 1994년 1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요. 기뻤어요.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저녁 식사 때였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 다녀왔어요. 아기가 생겼대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놓았어요. 시어머니는 김치를 드시고 계셨죠. 그래. 짧게 대답하셨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낳아야 한다. 딱 한마디 더 하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딸이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젓가락을 놓는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남만 키웠어. 알아서 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어요. 만약 딸이면 어떡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겠지. 그냥 그렇게 믿자. 겁쟁이 같은 대답이었어요. 10달 후 아들을 낳았습니다. 1994년 10월 3일. 준호였어요. 3.5kg의 건강한 아들이었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웃으셨습니다. 잘했어. 우리 집안 장손이야. 생전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산후조리는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퇴원했어요. 병원비가 아깝다고 하셨거든요. 집에 오니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미역국 끓여놨어. 먹고 설거지해. 방에 들어가셨죠. 온몸이 아팠습니다. 회음부가 찢어져서 걸을 때마다 아팠어요.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죠. 미역국이 냄비에 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데워서 먹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물소리에 묻혀서 울었어요. 밤마다 준호가 울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 2시, 3시, 4시. 두세 시간마다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남편은 옆방에서 잤어요. 회사 일이 힘들다며 따로 방을 썼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무게가 10kg 빠졌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푸석한 피부, 빠진 머리카락. 28살이었지만 40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준호를 안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새벽 4시였죠.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도 다 겪은 일이야. 혼자 두 아들 키웠어. 내가 유난 떠는 거야.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문 닫는 소리가 쿵 울렸습니다.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혼자라는 걸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3년이 흘렀습니다. 1997년. 준호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안이 더 바빠졌죠. 아이를 쫓아다니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둘째를 임신한 게요. 기쁘지 않았어요. 두려웠습니다. 더 힘들어질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좋아하셨어요. 잘했어. 우리 집안은 아들이 둘은 있어야 해. 1998년 6월. 둘째를 낳았습니다. 준석이었어요. 이번에도 아들이었죠. 3.2kg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집안대가 끊기지 않았네. 좋아. 하지만 이번에도 산후조리는 없었습니다. 이틀 만에 퇴원했어요. 집에 오니 준호가 열이 났습니다. 4살이었죠. 엄마, 안아달라고 울었어요. 저는 갓 낳은 둘째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좀 봐주세요. 제발요.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엄마잖아. 내가 봐. 눈길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준호를 업고 둘째를 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어요.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도 없었거든요. 5년이 지났습니다. 2003년. 준호가 9살, 준석이가 5살이었어요. 조금 숨통이 트이나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놀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명절 준비, 제사 준비, 시댁 행사. 끝이 없었어요. 설날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떡국을 끓였습니다. 20그릇은 됐죠. 시댁 식구들이 많았거든요. 추석이면 전을 부쳤습니다. 동그랑땡, 감자전, 김치전, 생선전. 손이 기름으로 미끄러웠어요.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났죠. 친척들이 왔습니다. 시동생, 시누이, 그 가족들. 15명쯤 됐어요.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과일 깎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수고했어. 시동생이 말했어요. 하지만 설거지는 안 도와줬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날 밤 손을 봤습니다. 거칠었어요. 주름이 깊게 파였고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38살 손이 아니었어요. 50대 손 같았죠. 준호가 10살 되던 해였습니다. 2004년.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쓰러지셨다고 했죠. 급하게 병원으로 갔어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2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집에 돌아와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시누이. 저도 앉아 있었어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이야기였죠. 태순의 집에서 1,000만 원.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훈의 집에서 500만 원. 시동생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불평했죠. 은인의 집에서 300만 원. 시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남은 돈은 어떡하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미수가 너희 친정에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친정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꾼이셨어요. 전라도 시골에서 논농사를 지으셨죠. 평생 모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렵겠는데요.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시잖니. 며느리가 도와야지. 눈빛이 차가웠어요. 다음 날 친정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미숙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정을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한참 조용하셨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물으셨어요. 1,000만 원이요. 대답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다. 일주일만 기다려봐라. 일주일 후 돈이 왔습니다. 1,000만 원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논을 파셨다는 걸요. 평생 일군 논 한 마지기를요. 시어머니께 돈을 드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은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받아들고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도구라는 걸요. 돈을 대는 도구. 일하는 도구. 감정 없는 도구요. 시아버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공했어요. 하지만 반신불수가 됐죠. 왼쪽 팔다리를 못 쓰셨습니다. 6개월간 재활을 하셨어요. 그 6개월간 병원에 매일 갔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점심 도시락 싸서 병원 갔죠. 시아버지 식사 도와드리고 재활 운동 도와드리고 기저귀 갈았습니다. 며느리 수고한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유일하게 고맙다고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병원에 늦게 오면 눈살을 찌푸렸어요. 왜 이제 오냐고 물었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왔어요. 대답하면 한숨을 쉬셨습니다. 6개월 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2005년 3월이었어요. 장례식 3일 동안 저는 쉬지 못했습니다. 조문객을 맡고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돌봤어요. 남편과 형제들은 상주로 앉아만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 입고 절 받고 울고.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날랐죠. 하루에 300명은 온 것 같았어요. 장례가 끝난 날 밤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몸살이었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 지금은 다들 힘들어.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다음 날 혼자 병원 갔습니다. 독감이었어요. 준호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2007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미수가 준호를 영어 학원에 보내야겠다. 한 달에 150만 원이야. 남편 월급이 350만 원이었습니다. 집에 200만 원을 드리고 있었어요. 생활비 명목이었죠. 150만 원을 더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어렵겠는데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찬물을 마셨어요. 유리컵을 탁 놓는 소리가 났죠. 그럼 내가 일을 해. 우리 집안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아야 하니까. 일을 하라고요? 아이들은요? 물었습니다. 내가 봐줄게. 넌 벌기만 해.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나갔습니다. 마트 계산원이었어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였죠. 한 달에 120만 원을 벌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어요. 집에 오면 밤 7시였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달려왔죠. 하지만 안아줄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해야 했거든요.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내고. 8시에 저녁 먹었어요. 설거지하고 아이들 씻기고 숙제 봐주고. 밤 11시가 넘었죠. 그제야 샤워할 수 있었습니다. 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2012년까지요. 일하고 집안일하고 명절 준비하고. 제 얼굴을 거울로 볼 시간도 없었어요. 어느새 46이 됐더군요. 준호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부르셨어요. 준호를 미국으로 보내야겠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어린데요. 고등학생인데요.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단호했어요. 우리 집안 장손이야. 제대로 교육받아야 한다고요. 비용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년에 5천만 원 정도. 시어머니가 차를 마셨어요. 내 친정에서 도와줄 수 있겠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2년 전 돌아가셨죠. 어머니 혼자 시골에서 사셨습니다. 도와드리지도 못하는 형편이었어요. 어렵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럼 내가 더 일해. 며느리 역할을 해야지. 차가운 목소리였죠. 다음 날 일을 하나 더 구했습니다. 새벽 배달이었어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7시 30분까지 일했습니다. 우유 배달이었죠. 한 달에 80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이랬어요. 새벽 4시 30분 기상 5시부터 7시 30분까지 배달. 8시 귀가 아이들 아침 준비. 9시 마트 출근 6시 퇴근. 7시 귀가 저녁 준비. 11시 취침. 하루 4시간 반만 잤습니다. 3개월 후 몸이 이상했습니다. 어지러웠어요. 계산하다가 쓰러질 뻔했죠. 병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과로예요. 쉬셔야 합니다. 쉴 수 없었어요. 준호 학비를 보내야 했거든요. 석 달 후 준호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2013년 2월이었어요. 인천공항이었죠. 준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잘 다녀올게요. 웃고 있었어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멀어졌습니다. 공항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후 준석이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2016년이었어요. 이번에는 대학교 때였죠. 비용은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밤 알바까지 시작했어요. 편의점이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요. 하루 일과가 또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기상 5시부터 7시 30분까지 배달. 8시 귀가 간단히 아침. 9시 마트 출근 6시 퇴근. 7시 귀가 저녁 준비. 9시 집 나서서 10시 편의점 출근. 새벽 2시 퇴근 3시 귀가. 4시 취침. 하루 30분만 잤습니다. 2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몸이 망가졌어요. 50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죠. 눈 밑이 푹 꺼졌어요. 피부는 칙칙했고요. 몸무게는 43kg이었습니다. 원래 58kg이었는데요. 이게 나야? 거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만 만져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 인생은 뭐지? 속삭였어요. 그 무력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받으라고 해서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뇨 수치가 위험합니다. 혈압도 180에 110이에요. 제대로 쉬셔야 해요. 이러다 쓰러집니다. 쉬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쉬고 싶었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보내야 했거든요. 매달 500만 원씩 보냈어요. 55살 되던 해 준호가 귀국했습니다. 2018년이었어요. 변호사가 됐다며 자랑스러워했죠. 로펌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셨어요. 역시 우리 손자야. 잘 키웠어.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많이 늙으셨네요. 웃으며 말했죠.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늙었네. 가슴 한구석이 시렸지만요. 2년 후 준석이도 돌아왔습니다. 2020년이었어요. 회계사였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했죠. 두 아들 모두 성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잘 키웠어. 우리 집안 자랑이야. 잘 키운 건 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게요. 2023년 3월이었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집에서 쓰러지셨다고 했죠.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얼굴이 하얗더군요. 눈이 충혈됐어요. 괜찮으시대요?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위험하대. 목소리가 떨렸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고마워. 여태 고생했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여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낯선 여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죠. 키가 컸어요. 165cm쯤? 화장을 진하게 했고요. 남편이 제 손을 놨습니다. 얘는 회사 후배야. 최은지. 소개했어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 여자가 남편을 보는 눈빛이요. 걱정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너무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20년 전 저를 보던 그 눈빛이었어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저를 보고 손짓을 하셨어요. 가까이 갔습니다. 마른 손이 제 손을 잡았죠. 미수가.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예, 어머니.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보는 눈물이었어요. 82년 만에 처음 보는 눈물이었죠. 너무 늦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진실을 알았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내가 너무 몰랐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락.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집 서락. 내 방 서락. 편지가 있어. 그게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3일 후 시어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요양하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마트 일을 그만뒀어요. 병수발을 들어야 했거든요. 배달 일과 편의점 일만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무실 때 방 청소를 했어요. 먼지를 닦고 이불을 정리했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리하려고요. 낡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1993년 7월 15일. 30년 전이었어요. 필체가 낯익었습니다. 여자 글씨였죠. 언니께. 편지가 시작됐습니다. 언니? 시어머니에게 언니가 있었나? 몰랐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하지만 아이 아버지는 이미 떠났어요. 저는 혼자서 키울 수 없어요. 부탁이에요. 제 아이를 언니 아이로 키워주세요. 아무도 모르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미숙이에요. 지금 돌이 지났어요. 예쁜 아이예요. 언니를 닮았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언니 아들 태수와 결혼시켜주세요. 그럼 제 딸이 고생하지 않을 거예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숙. 제 이름이었어요. 편지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이제 떠납니다. 미숙이를 두고요.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아프거든요. 오래 살지 못해요. 미숙이 잘 부탁해요. 언니. 사랑해요. 동생 명의 올림. 편지 뒤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여자는 25쯤 돼 보였죠. 아기는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 글씨가 있었어요. 미숙이와 함께. 1992년 10월. 그 여자 얼굴을 봤습니다.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시어머니와 비슷했습니다. 눈매가 똑같았어요. 바로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뭐해? 물었어요. 편지를 봤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죠. 어떻게 그걸 찾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물었어요. 당신 알고 있었어요?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침대에 앉았죠. 남편도 앉았습니다. 너는 엄마 친동생 딸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친동생이요? 시어머니한테 동생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있었어. 하지만 일찍 돌아가셨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를 낳고 3년 후에 폐암이었대. 그럼 저는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를 사촌으로 알았어. 엄마가 키운다고 해서. 4살 때였어. 기억 안 나?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없었어요. 왜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너는 며느리로만 살아야 한다고. 내 엄마가 미혼모였다는 게 창피하다고. 며느리로만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친어머니 딸인데요. 조카 딸인데요. 그게 문제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엄마 그러니까 내 이모가 미혼모였다는 게 창피했던 거야. 그래서 며느리로 들인 거야.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30년을 며느리로 살게 했다고요? 제 인생을 그렇게 망쳤다고요? 소리쳤어요.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말했어야 했는데. 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은 제 인생을 훔쳤어요. 30년을요. 방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10시였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30년. 1950일. 26만 2800시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조카 딸이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가족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로 학대당했죠. 왜? 제 친어머니가 미혼모였기 때문에요. 다음 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방에 누워 계셨죠. 어머니.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이었어요. 편지 봤어요.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그래. 알았구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제가 조카 딸이면 예뻐하셨어야죠. 왜 며느리로 들여서 괴롭히셨어요?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30년을 잃었어요. 제 인생을요? 소리쳤습니다. 알아?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가리켰어요. 거기 봉투가 있어. 열어봐.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어요. 김준호 정명자와의 일치율 99.9%. 김준석 정명자와의 일치율 0%.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었습니다. 준호는 제 아들 아니에요? 준호는 내 친손자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이는 아니야. 준석이는 내 친아들이야. 그럼 준호는 누구 아들이에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태수하고 그 여자 아들이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병원에서 본 그 여자. 최은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요? 30년 전부터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3년 전에 알았어.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서. 준호가 감기 걸려서 병원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 왜 말 안 하셨어요? 울부짖었습니다. 왜요? 두려웠어. 시어머니가 떨렸어요. 준호를 잃을까봐. 내 친손자니까. 또 내가 떠날까봐. 저는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30년간 무엇이었어요? 너도 내 피부치야. 조카 딸이잖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했어.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용서 못해요. 절대로요. 방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들었어? 물었죠. 응.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사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물었어요. 준석이는 제 아들이니까 데리고 갈 거예요. 준호는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이 키우세요. 기다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봐. 30년을 같이 살았잖아. 30년을 속였잖아요. 팔을 뿌리쳤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학대하게 놔뒀잖아요. 용서는 없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23년 5월이었어요.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왔어요. 유언장을 가지고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유언장을 2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3년 전 작성한 거예요. 다른 하나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작성한 거였죠. 먼저 3년 전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장남 김태수에게 10억, 장손 김준호에게 30억, 차손 김준석에게 20억, 며느리 박미숙에게는 없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예상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일주일 전 작성한 최종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게 우선합니다.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장남 김태수에게. 변호사가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내가 30년간 아내를 속이고 바람을 피운 죄값이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장손 김준호에게. 계속 읽었습니다. 30억을 남긴다. 하지만 너는 내 친손자가 아니다. 태수와 최은지의 아들이다. 그저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을 뿐이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소리쳤죠.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차손 김준석에게. 변호사가 멈추지 않았어요. 10억을 남긴다. 내 엄마가 30년간 고생한 대가다. 넌 착한 아이다. 준석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불렀죠. 며느리 박미숙에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니 내 조카딸 박미숙에게. 내 친동생 명희의 딸에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카딸이요? 누군가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20억을 남긴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남긴다. 시가 15억 상당이다. 총 35억이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수가. 변호사가 편지를 꺼냈어요. 이건 고인이 직접 쓴 편지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미수가. 편지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를 조카딸로 예뻐했어야 했는데 며느리로 괴롭혔구나. 내 엄마, 내 동생이 너를 부탁했을 때 나는 약속했어. 잘 키우겠다고. 하지만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내가 미혼모의 딸이라는 게 창피했어. 그래서 며느리로 들였어. 아무도 모르게. 30년간 너를 괴롭혔어. 새벽부터 일하게 하고 돈을 뜯어내고 마음에 상처를 줬지. 하지만 알아야 해. 나는 너를 사랑했어. 조카딸로서 말이야. 다만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야. 두려웠어. 사람들이 알까봐. 3년 전 진실을 알았어. 태수가 바람을 폈다는 것. 준호가 내 친손자가 아니라는 것. 내가 30년간 남의 아들을 키웠다는 것. 그때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너는 피해자였어. 내 동생의 딸이었고 태수의 바람의 피해자였어. 나는 너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괴롭혔어. 미안하다. 이 돈으로 새 인생을 살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너는 자유야. 이제 며느리가 아니야. 내 자신이야. 사랑한다. 미수가. 진심으로. 이모가.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30년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불렀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저는 누구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사촌이에요. 대답했어요. 하지만 30년간 키운 건 저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빠가 그런 짓을 해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너는 죄가 없어. 준호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 엄마는 새 인생을 살아야 해.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미수가. 불렀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죠.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이혼 서류는 준비됐어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법원 가요. 30년을 속였잖아요. 저를 며느리로 학대하게 놔뒀잖아요. 용서는 없어요. 돌아섰습니다. 준석이 손을 잡았어요. 엄마 같이 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나갔어요. 지금은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 강북에 한복 수선집을 차렸어요. 35억으로 가게를 사고 작은 집을 샀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예요. 제 이름으로 된 첫 집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아침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창밖을 봅니다. 해가 뜨고 있어요. 가게 문을 엽니다. 오전 9시예요.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할머니들이 많아요. 한복 수선을 맡기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사장님은 손길이 따뜻해요.
어제 한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고생하셨나 봐요. 손을 보면 알아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조금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어요. 준석이는 가끔 들러요. 일주일에 한 번쯤요. 엄마 가게 잘 되세요? 물어보죠. 덕분이야. 대답합니다. 같이 저녁 먹어요. 평범한 엄마와 아들이죠. 결혼한다고 했어요. 한 달 전에요. 좋은 사람 만났대요. 선생님이래요. 축하해.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도 결혼식 오세요. 준석이가 웃었어요. 준호도 가끔 연락해요. 문자로요. 잘 지내세요? 짧은 문장이지만 따뜻해요. 응, 잘 지내. 답장을 보냅니다. 서먹하지만 괜찮아요. 남편과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혼 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게 좋아요. 서로에게요. 새 출발이 필요했거든요. 어제 친정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친어머니 산소예요. 전라도 시골이었죠. 시어머니가 알려줬던 곳입니다. 처음 찾아갔어요. 엄마. 불렀어요. 처음 불러보는 말이었습니다. 저 잘 살고 있어요.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5월 바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죠.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한복 수선하면서 깨달았어요. 인생도 수선이 가능하다는 걸요. 찢어진 부분을 꿰매고 해진 곳을 기우고 새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3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30년은 제가 만들 수 있어요. 며느리가 아닌 박미숙으로요. 조카딸이 아닌 저 자신으로요. 자유로운 여자로요. 오늘도 가게 문을 엽니다. 손님이 들어오시네요. 할머니예요. 어서 오세요. 웃으며 말합니다. 이 웃음은 진짜예요. 30년 만에 찾은 진짜 웃음입니다. 밤에 침대에 눕습니다. 편안해요.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아요.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정한 시간에 일어나면 됩니다. 눈을 감습니다. 평화롭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예요. 구독자 여러분,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예요. 30년의 세월이 거짓이었다 해도 그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한 순간들은 진짜였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61살에 시작한 제 인생처럼 말이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며느리로 살면서 잃은 것도 많았지만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인내를 배웠고 강함을 배웠고 결국 저 자신을 찾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힘드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30년을 참았던 제가 결국 제 길을 찾았듯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